너냐? 어제 우리 애 무시한 년이? 검은 가죽 재킷의 남자가 내 창구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평범한 공무원으로 10개월. 과거를 완벽히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떨리는 손을 책상 아래로 숨기며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원실에 있던 시민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조심스레 핸드폰을 꺼내들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단순한 불량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요. 전직 국정원 대테러팀 요원이었던 저, 이수진의 평범한 일상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저는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겼을까요? 그리고 왜 특수요원이었던 제가 평범한 공무원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서울 노원구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오전 8시,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에는 사람들이 빼곡히 서 있었어요. 그 무리 속에서 이수진은 조용히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검은색 트렌치 코트에 낡은 가방을 맨 그녀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직장인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주민센터 건물로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수진 씨, 오늘도 일찍이네? 수진은 작게 고개를 숙이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건 그녀의 타고난 성격이었죠.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성격일지도 모릅니다. 3층 민원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수진은 하루 일과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오늘은 수요일, 복지 관련 민원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는 날이기도 했죠. 그녀는 가방에서 뿔테 안경을 꺼냈었습니다. 도수 없는 평범한 안경이었지만 이 안경 하나가 그녀를 더욱 평범한 공무원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었어요.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도착한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왔네요? 박주임이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의 박주임은 이 민원실에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이었죠. 수진이 처음 왔을 때부터 여러모로 챙겨준 고마운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진의 대답은 짧고 조용했어요. 박주임은 이미 익숙해진 듯 별다른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3번 창구. 수진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어요.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고 업무 시스템이 하나씩 로딩되는 동안 그녀는 창구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펜은 오른쪽에, 도장은 왼쪽에, 서류함은 정확히 모니터 옆 30cm 지점에 모든 것이 그녀가 정한 위치에 놓여 있었죠. 오전 9시가 되자 민원실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어요. 느린 걸음으로 창구를 둘러보던 할머니는 수진의 3번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평소의 차가운 인상과는 달리 어르신들을 대할 때만큼은 그녀의 표정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고, 그게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왔는데.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가방을 뒤적이며 서류를 찾았어요. 수진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죠. 파킨슨병 초기 증상. 의학적 지식은 없었지만 사람을 관찰하는 것은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돼요. 제가 기다릴게요. 할머니가 겨우 서류를 찾아 건네자 수진은 신속하게 내용을 확인했어요.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빠져 있었지만 그녀는 즉시 어르신을 위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주민등록등본은 제가 여기서 바로 출력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통장 사본은 다음에 오실 때 가져오셔도 됩니다. 정말요? 아이고, 고맙네.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어요. 수진은 빠른 손놀림으로 서류를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가락은 정확하고 빨랐죠. 10개월. 이곳에서 일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업무 숙련도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어요. 전입신고를 하러 온 신혼부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러 온 직장인, 각종 서류를 발급받으러 온 시민들. 수지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옆 창구에 김대리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어요. 아, 배고프다. 수진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죄송해요. 약속이 있어서요. 수진의 거절은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대리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항상 혼자 점심을 먹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민원실을 나선 그녀는 건물 옥상으로 향했어요. 주민센터 옥상은 직원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벤치 하나와 녹슨 난간, 그리고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수진에게는 완벽한 은신처였죠. 김밥 한 줄과 커피 한 잔. 그녀의 점심은 언제나 간소했어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친 수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평화로운 날씨였죠. 마치 그녀가 꿈꾸던 일상 그 자체처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수진아, 점심은 먹었니? 네, 먹고 있어요. 뭘 먹는데? 또 김밥이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수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히 김밥이랑 커피예요. 그게 뭐가 특별해? 저녁은 집에서 먹지? 네, 일찍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다시 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의 대화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짧고 일상적인 대화들. 하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오후 1시, 수진은 다시 3번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민원실은 다시 붐비기 시작했어요. 오후는 오전보다 더 바쁜 시간이었죠. 특히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몰려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민원실에 울려 퍼졌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야구 모자를 쓴 그의 차림새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수진의 눈이 순간적으로 그를 스캔했습니다. 손등의 문신, 희미하지만 분명히 보였어요. 그리고 목 뒤쪽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신의 흔적. 어깨의 근육 발달 정도와 앉는 자세, 일반인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려고요. 남자가 신청서를 내밀었어요. 수진은 표정 변화 없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신분증 분실하셨나요? 어제 술 먹다가 잃어버렸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는 거칠음이 묻어났어요.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해서 남자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죠. 남자가 초조하게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탁, 탁, 탁. 일정한 리듬이었지만 그 속에는 억눌린 공격성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처리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수령 방법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접 찾으러 올게요. 남자가 일어서며 수진을 한번 훑어봤어요.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하지만 수진은 이미 다음 민원인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분 오세요. 남자가 민원실을 나간 후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았죠.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의 그녀는 평범한 공무원 이수진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가 되자 민원실은 하루 중 가장 붐비는 시간대를 맞았습니다.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들, 복지 상담을 받으러 온 어르신들, 전입신고를 하러 온 가족들로 북적였어요. 수진은 변함없이 차분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수진 씨, 잠깐 와볼래요? 한 계장이 수진을 불렀어요. 50대 중반의 한 계장은 온화한 성격으로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사였죠.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장실로 향했습니다. 앉아요. 차 한잔 할까요? 한 계장이 차를 권했지만 수진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수진 씨가 온 지 벌써 10개월이 됐네요. 시간 참 빠르죠? 한 계장의 표정에는 묘한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수진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계약 기간이 곧 끝나는데 연장은 생각해봤어요? 네,
가능하다면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수진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한 계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수진 씨처럼 일 잘하는 직원이 나가면 아쉬울 뻔했어요. 업무 처리도 빠르고 정확하고 무엇보다 민원인들한테 친절하잖아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다만 한 계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가끔 궁금할 때가 있어요. 수진 씨가 전에 뭘 했는지. 이력서에는 그냥 일반 회사 다녔다고만 되어 있던데. 수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한 계장은 더 묻지 않았어요. 뭔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굳이 캐물을 필요는 없었죠. 중요한 건 지금의 수진이 훌륭한 직원이라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계장실을 나온 수진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 퇴근 시간까지 1시간 남았어요. 민원실의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수진 씨, 커피 마실래요? 박주임이 또다시 커피를 권했어요. 이번에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주임이 가져다 준 종이컵 커피를 받아든 수진은 작은 모금을 마셨어요. 미지근한 자판기 커피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그녀가 원하던 전부였으니까요. 창밖으로 노리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햇살이 민원실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고 있다고. 다음 날 오후 3시, 민원실은 어제와 똑같이 붐비고 있었어요. 수지는 여느 때처럼 3번 창구에서 묵묵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복지 서류를 신청하러 온 어르신의 서류를 정리하던 중 갑자기 민원실 입구에서 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쾅!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민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구를 돌아봤어요. 검은 가죽 재킷에 굵은 금목걸이를 한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수진의 창구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했던 그 남자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인상이었죠. 야, 여기 담당자 누구야? 남자의 고함이 민원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최동석. 노원구 일대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조직의 행동대원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목소리에 민원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박주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무슨 일이냐고? 내 주민등록증 어디 갔어? 아침에 신청했는데. 동석이 주먹으로 안내 데스크를 내리쳤어요. 쿵! 둔탁한 소리에 근처에 있던 민원인들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어르신은 서둘러 민원실을 빠져나가기도 했죠. 수지는 자신의 자리에서 이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손은 이미 책상 아래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자세였죠. 한 계장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어요. 손님, 진정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진정하라고? 아침 9시에 신청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다고. 동석의 분노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사실 주민등록증 재발급에는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화를 낼 이유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어제 자신의 부하가 한 여자 공무원에게 무시당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일주일 정도. 한 계장의 설명을 동석이 거칠게 끊었어요. 그딴 건 관심 없어. 당장 만들어. 그때 수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동석에게 다가갔어요. 민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죠.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톤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석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뿔테 안경을 쓴 왜소한 여자. 겉보기에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죠. 오히려 만만해 보였습니다. 너냐? 어제 우리의 무시한 년이? 동석의 말투가 더욱 거칠어졌어요. 수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해드렸어요. 절차? 그딴 것 때문에 나를 기다리게 해? 동석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진의 코가 미세하게 찡그려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민원실에 남아있던 시민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촬영을 시작했어요. 요즘 시대에는 이런 장면들이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지곤 했으니까요. 성함과 생년월일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동석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최동석, 1983년생이다. 이제 만족하냐? 동석이 수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순간 민원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폭력. 명백한 폭력이었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은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몸을 돌려 동석의 힘을 흘려보냈죠. 무술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녀의 움직임이 얼마나 세련되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폭력은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석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힘이 전혀 통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 여자의 눈빛이 뭔가 달랐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의 눈이 아니었어요. 뭐야 너? 동석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이번에는 진짜로 때릴 작정이었죠.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요.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석의 주먹이 수진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수진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동석의 주먹을 정확히 잡아챘어요. 그리고 그의 손목을 살짝 비틀면서 동시에 발을 걸었죠. 180cm가 넘는 건장한 남자가 순식간에 균형을 잃었습니다. 쿵! 동석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그것도 아주 무기력하게 말이죠. 민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으악! 동석이 비명을 질렀어요. 수지는 그의 팔을 정확한 각도로 꺾은 채 무릎으로 등을 눌러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적인 제압술이었죠. 그것도 아주 완벽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미수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마치 이런 일을 수백 번은 해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동석은 바닥에서 발버둥쳤어요. 놔! 놓으라고! 하지만 수진의 제압은 완벽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빠져나갈 수 없었죠. 오히려 움직일수록 팔이 더 아팠어요. 민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수진과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표정은 더욱 놀라워했죠. 그들이 알던 조용하고 소심한 수진이 맞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괜찮으세요? 수진이 주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에 신고 좀 해주시겠어요? 한 시민이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112에 신고했어요. 그동안 수진은 계속해서 동석을 제압한 채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죠. 촬영하던 시민들의 핸드폰에는 이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조폭이 공무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제압당하는 장면. 그것도 여자 공무원에게 말이죠. 이건 분명 화제가 될 만한 영상이었어요. 아파! 팔 부러진다고? 동석이 계속 소리를 질렀지만 수지는 필요한 만큼만 힘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관절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제압하는 기술.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계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수진 씨. 이건, 계장님, 저는 정당방위였습니다. 이분이 먼저 폭력을 행사했어요. 수진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한 계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개월 동안 함께 일했지만 수진의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2명의 경찰관이 민원실로 들어오자 수진은 조심스럽게 동석을 놓아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수진이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민원실에서 소란을 피우시다가 저를 폭행하려 하셔서 정당방위로 제압했습니다. 목격자분들도 많고 CCTV도 있어요. 경찰관들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과연 많은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맞아요. 저 남자가 먼저 소리 지르고 때리려고 했어요. 여직원분은 자기 방어만 했어요.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경찰관들은 동석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미수로 연행하겠습니다. 동석이 끌려가면서도 계속 욕설을 퍼부었어요. 너 가만 안 둬. 내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수지는 이미 관심을 끄는 듯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경찰이 떠난 후에도 민원실의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수진을 신기한 듯 바라봤고 몇몇은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시민이 물었어요. 수지는 쑥스러운 듯 안경을 고쳤었습니다. 예전에 호신술을 좀 배웠어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누가 봐도 좀 배운 수준은 아니었죠. 퇴근 시간이 가까워올 무렵 박주임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수진 씨, 정말 놀랐어요. 그런 재주가 있는 줄 몰랐네.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한 것 같아요. 수진이 겸연쩍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박주임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의 움직임은 단순히 호신술을 배운 수준이 아니었어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움직임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수진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벌써 몇 개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였어요. 전화를 걸자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뉴스에서 봤어. 뉴스요? 수진이 당황했어요. 벌써 뉴스에 나왔다고? 인터넷 뉴스에 떴더라. 주민센터 여직원이 조폭 제압했다고. 수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친 곳 없어요. 정말이지?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수진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곧 집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주민센터 여직원 조폭 제압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벌써 여러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씩 달려 있었죠. 대박그. 진짜 멋있다. 여자가 저렇게 할 수 있나? 무슨 특수부대 출신인가? 수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일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지는 현관문을 열며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모를 보복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안은 평온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와. 밥 먹었어? 어머니는 수진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정말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눈빛이었죠. 아직이요.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가 준비한 저녁상은 소박했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들, 수진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수진아, 밥을 먹던 중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일, 옛날 생각나지 않았어? 수진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왜 국정원을 그만뒀는지, 왜 평범한 삶을 선택했는지,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로?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수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이제는 극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오랜만에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국정원 대테러팀에서의 날들, 그리고 그 마지막 작전.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죠. 평화로워 보였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11시. 서울 외곽의 한 건물 지하.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에서 강 부장이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최동석이 바닥에 제압당하는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형님, 조회수가 벌써 200만 넘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강 부장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죠. 자신들의 조직원이 여자 공무원 하나에게 무력하게 당하는 모습이 전국에 퍼진 것입니다. 쾅! 강 부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재떨이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만만해 보여? 사무실에 있던 조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강 부장이 화를 낼 때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았으니까요. 강 부장은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하며 수진의 움직임을 분석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았거나 동석이 방심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여자의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손목을 잡는 각도, 무게중심을 무너뜨리는 타이밍, 관절을 꺾는 기술, 모든 게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아니, 교과서 이상이었죠. 실전에서 단련된 움직임이었어요. 저 여자, 조사해. 강 부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이름부터 시작해서 가족관계, 과거 경력, 모든 걸 파헤쳐. 뭔가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형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는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여러 루트가 있었습니다. 돈으로 매수할 수 있는 공무원들, 해킹 전문가들, 그리고 각종 불법적인 방법들이죠.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어요. 어제 일 때문에 주목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불편한 시선들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 아니야? 맞아. 어제 그 동영상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수지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다행히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몇몇이 핸드폰으로 자신을 찍는 것 같았어요. 주민센터에 도착한 수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건물 앞에 몇 대의 검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남자들이 여기저기 서성이고 있었죠. 수진의 감각이 예민하게 반응했어요. 저들은 일반인이 아니었습니다. 서 있는 자세, 주변을 살피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풍기는 분위기, 조직 폭력배들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모른 척하고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민원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어요. 김 대리가 박수를 치며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대단해요. 완전 영웅이에요. 아니에요. 그만 좀 해주세요. 수진이 손사래를 쳤지만 동료들의 관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들 어제 일에 대해 궁금해했죠. 한 계장이 수진을 불렀어요. 수진 씨, 잠깐 올래요? 계장실로 들어간 수진은 한 계장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불안해 보였어요. 어제 일 때문에 위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그게 언론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한 계장의 말이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 계장을 바라봤어요. 계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한 계장이 시선을 피했어요.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압력이 들어온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수지는 평소처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뒤따라왔거든요. 옥상 문을 열고 나온 수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곧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나타났죠. 이수진 씨? 정장을 입은 30대 남자였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회사원 같았지만 수지는 그의 정체를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걸음걸이, 서 있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재킷 안쪽으로 보이는 불룩한 부분, 무기를 지니고 있었어요. 누구세요? 수진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모 보안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을 보고 찾아왔어요. 가짜 명함이었죠. 수지는 받지 않고 남자를 계속 주시했어요. 볼 일 없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회사에서 수진 씨 같은 인재를 찾고 있어요.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관심 없어요. 수진이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아서려 했어요. 그때 남자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국정원 대테러팀 출신이시죠? 2019년 마지막 작전 때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 정보는 극비였는데 천천히 돌아선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저희가 모르는 게 없죠. 그때 일은 참 안타까웠어요. 동료를 잃으셨다면서요? 남자의 말에 수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날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폭발, 비명, 그리고 자신이 구하지 못한 동료의 마지막 눈빛. 꺼지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어요. 남자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혼자 계신 어머니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남자가 사라진 후 수진은 난간을 붙잡고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위협.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과거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조사했다는 뜻이었죠.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집에서 TV 보고 있는데. 왜? 오늘 밖에 나가지 말고 문도 잘 잠가두세요. 제가 저녁에 일찍 갈게요.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였어요. 수지는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라고요. 오후 근무 시간, 수지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했어요. 민원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검은 차들, 가끔씩 들어와서 자신을 관찰하는 수상한 사람들,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한 계장이 다시 수진을 불렀어요.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 네, 계장님. 미안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수진이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 계장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진 씨 개인정보를 달라고 했어요. 안 주면 우리 가족이.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뭘 알려주셨어요? 주소랑 가족관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 계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50대 가장이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수지는 이미 다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계장님. 이해해요. 수진이 계장실을 나왔을 때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자신의 모든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소도, 어머니도. 퇴근길 수지는 평소와 다른 경로로 움직였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중간에 택시도 이용했습니다. 미행을 따돌리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집요했어요. 어디를 가든 검은 차가 따라붙었습니다. 수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집 근처에 도착한 수지는 멀리서 자신의 아파트를 살펴봤어요. 현관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왜? 지금 당장 준비하고 나오세요. 뒷문으로요. 무슨 일이야? 수진아.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빨리 나오세요. 15분 후 수진은 아파트 뒤편에서 어머니를 만났어요. 박정숙은 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질문을 삼켰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요.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들은 복잡한 골목길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수진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추적자가 있는지 확인했죠. 결국 두 사람은 도심의 한 모텔에 들어갔어요. 수진은 가짜 이름으로 방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설명해줘. 무슨 일이니? 방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물었어요. 수진은 한숨을 쉬며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제 제가 제압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조직 폭력배였어요.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신상을 다 조사했고 심지어 수진이 말을 멈췄어요. 과거까지 알아냈다는 사실을 어머니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국정원 시절까지 다 알아낸 거지? 어머니의 말에 수진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내가 너를 모르겠니? 오늘 네 목소리 들으니까 그때랑 똑같더라.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딸이 누군데 이 정도 가지고 무너질 사람 아니잖아.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까지 위험에 빠뜨렸으니까요. 모텔방의 새벽 3시. 수진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지만 수진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신경은 곤두서 있었죠.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발신자 불명의 문자였습니다. 내일까지 사과 영상 올려라. 안 그러면 후회할 거다. 수지는 문자를 지웠어요.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어디까지 갈 생각일까? 아침 7시. 수지는 어머니를 깨웠어요. 어머니, 오늘은 여기 계세요. 제가 처리하고 올게요. 수진아, 위험하지 않아?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모텔을 나서는 수진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오늘이 고비가 될 것 같았어요. 주민센터에 도착한 수지는 더욱 많아진 검은 차들을 보고 긴장했어요. 어제보다 감시가 강화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건물로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수진 씨, 아침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민원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일단은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3번 창구에 앉은 수지는 컴퓨터를 켜고 업무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했지만 어제와는 달리 그녀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 민원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최동석이 다시 나타난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는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함께였죠. 바로 강 부장이었습니다. 강 부장은 여유로운 걸음으로 수진의 창구로 다가왔어요. 그의 뒤를 5명의 조직원이 따랐습니다. 민원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이수진 씨? 강 부장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움이라. 좋은 표현이네요. 강 부장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죠. 우리 동석이가 많이 다쳤더군요. 병원비며 정신적 피해 보상이며 계산해보니 꽤 나오던데?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정당방위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법? 우리가 법 얘기하러 온 줄 아세요? 강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는 몸을 숙여 수진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국정원 대테러팀 출신. 2019년 12월 23일. 폭풍 작전 실패. 동료 1명 사망. 책임을 지고 사직.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극비사항이었던 작전명까지 알고 있다니 그들의 정보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박정숙 씨, 67세, 고혈압 약 복용 중,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 다니시고, 그만하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예요. 공개 사과 영상. 우리 조직에 대한 모든 고소 취하. 그리고 강 부장이 종이 한 장을 수진 앞에 놓았어요. 사직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서울을 떠나세요.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민들이 수군거렸어요. 몇몇은 또다시 핸드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죠. 하지만 조직원들이 그들을 노려보자 대부분 촬영을 멈췄습니다. 한 계장이 나서려 했지만 조직원 하나가 그를 막아섰어요. 다른 직원들도 개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5시까지입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강 부장 일행이 떠난 후 민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직서. 이미 작성되어 있었고 서명란만 비어 있었어요. 점심시간 수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선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시 걸었지만 여전히 통화 중이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모텔로 전화를 걸었어요. 203호실 손님 좀 바꿔주세요. 그분들은 1시간 전에 체크아웃 하셨는데요. 수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혼자 나갈 리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어머니가 차 안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4시까지 결정해라. 어머니 목숨이 걸려있다.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화장실 벽에 기대어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였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곧 훈련받은 요원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화장실을 나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래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민재 선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수지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주민센터 사건부터 어머니 납치까지. 민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할 수 있어? 어머니, 핸드폰에 GPS 앱 깔아놨어요. 좋아. 주소 보내줘. 준비하고 갈게. 선배, 미안해요.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가? 전화를 끊은 수지는 핸드폰으로 어머니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서울 외곽의 폐공장 지역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범죄 조직의 아지트였죠. 다시 민원실로 돌아온 수지는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오후 3시가 되었어요. 박주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괜찮아요? 아까부터 안색이. 괜찮아요. 잠시 나갔다 올게요. 수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한계장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수지는 이미 민원실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온 수지는 감시하던 조직원들을 무시하고 걸었어요. 그들이 당황하며 따라왔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근처 은행에 들어간 수지는 현금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범한 사무복 대신 움직이기 편한 검은색 운동복으로 은행 뒷문으로 나온 수지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민재의 차에 올라탔어요. 오랜만이네. 민재가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의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장비는? 뒤에 있어. 바디캠도 준비했고. 수지는 뒷좌석을 확인했어요. 각종 장비들이 가방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특수부대 시절 사용하던 것들이었죠. 기억나? 민재가 운전하며 물었어요. 뭐가? 우리 훈련 때 교관이 했던 말. 국가는 절대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럼 이번엔 우리가 이긴다. 차는 점점 도심을 벗어나고 있었어요. 수지는 가방에서 장비를 하나씩 꺼내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손에 익었던 물건들이 다시 손에 잡혔어요. 실시간 방송 준비됐어? 응. 제목도 정했어. 전직 국정원 요원의 인질 구출 작전. 너무 직설적인데? 그게 포인트야. 사람들이 관심 가질수록 놈들은 함부로 못해. 민재의 말이 맞았어요. 공개된 상황에서는 그들도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멀리 폐공장의 녹슨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재 선배. 응? 고마워요. 민재가 잠시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국정원 팀이잖아. 우리는 끝까지 간다. 오후 5시 서울 외곽의 폐공장 지역. 녹슨 철문 너머로 황폐한 건물들이 보였어요. 한때는 활기찬 산업 현장이었을 이곳은 이제 범죄자들의 은신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차를 공장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세웠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녁 햇살이 폐공장에 깨진 유리창에 반사되어 붉게 빛나고 있었죠. 바디캠 작동 확인. 수진이 가슴에 부착한 작은 카메라를 점검했어요. 민재가 태블릿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시간 송출 시작됐어. 벌써 접속자가 1000명 넘었네. 수지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부터 불법 납치범 검거 작전을 시작합니다. 저는 전직 국정원 대테러팀 요원이고 현재 노원구 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이미 온라인에서는 실시간 채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폐공장으로 접근했어요. 정문에는 감시자 2명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수진과 민재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오랜 호흡이 맞는 파트너답게 말이 필요 없었죠.
담장을 따라 이동한 두 사람은 공장 뒤편에 낮은 담을 발견했어요. 수진이 먼저 올라갔고 민재가 뒤를 따랐습니다. 담을 넘는 그들의 움직임은 고양이처럼 조용했어요. 공장 안은 예상보다 넓었습니다. 여러 개의 건물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어디에 어머니가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GPS를 확인했습니다. 신호가 약했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동 건물 쪽이에요. 수진이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그림자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갑자기 앞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직원 한 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던 거죠. 수지는 벽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재빠르게 움직였어요. 팔로 남자의 목을 조르며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소리 하나 없이 진행된 완벽한 제압이었어요. 민재가 남자를 구석으로 옮기는 동안 수지는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이동 건물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조직원들이 보였어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니 1층 넓은 공간에 여러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정숙이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많이 지쳐 보였어요. 강 부장이 어머니 옆에 서서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어떻게 들어가지? 민재가 물었어요. 정면 돌파는 위험했습니다. 인질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수진이 건물을 둘러보다가 2층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발견했어요. 녹슬어 있었지만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쪽으로 가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층 창문을 통해 들어간 그들은 복도를 따라 이동했어요.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도 안 왔어? 강 부장의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곧 올 겁니다. 딸이 어머니를 버릴 리 없으니까요. 최동석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진은 계단으로 향했어요. 이제 대치는 불가피했습니다. 민재가 수진을 잡았어요. 같이 가. 아니요. 선배는 여기서 지원해주세요. 수진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이미 결심한 것을 알았으니까요. 수진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발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래층의 조직원들이 긴장했습니다. 누구야? 한 조직원이 소리쳤어요. 수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왔네요. 수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강 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똑똑한 선택이야. 그런데 강 부장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혼자 왔어? 네. 거짓말이었지만 수진은 태연했어요. 강 부장이 손짓하자 조직원들이 수진을 둘러쌌습니다. 어머니를 놓아주세요. 저와의 일이지 어머니는 관계없잖아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강 부장이 비웃었어요. 그때 수진이 바디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어요. 벌써 5만 명이 보고 있습니다. 조직원들이 당황했어요. 강 부장의 표정도 굳어졌죠. 뭐? 불법 감금, 납치, 협박. 모든 증거가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수진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어머니를 놓아주고 자수하든지 아니면 뭐? 최동석이 도발적으로 물었어요. 수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직접 데려갈 겁니다.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어요. 조직원들이 무기를 꺼내려 했지만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다. 실시간 방송을 보던 시민들이 신고한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하지만 강 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죽여. 증거 인멸해. 조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조직원의 무기를 빼앗아 제압하고 연속적인 동작으로 2명을 더 쓰러뜨렸어요. 그때 2층에서 민재가 뛰어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합동 작전이 시작된 거였어요. 특수부대 출신답게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박정숙에게 달려갔어요. 재빨리 밧줄을 풀어주는 동안 민재가 다가오는 조직원들을 막았습니다. 수진아,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안전해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킨 수지는 출구로 향했어요. 하지만 강 부장이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강 부장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수지는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낸 후 강 부장과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격투가 시작되었어요. 강 부장도 나름 실력자였지만 수진의 기술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정확한 타격과 관절기로 강 부장을 제압해 나갔어요. 마침내 강 부장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수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어요. 끝났어요. 바로 그때 경찰 특공대가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무기 버리고 손들어. 조직원들이 하나둘 항복했어요. 상황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쟤 때문에. 괜찮아. 우리 딸이 이렇게 멋있는데 뭘. 박정숙이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경찰이 조직원들을 연행하는 동안 한 형사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수진 씨죠?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실시간 방송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시청자는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고 댓글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영화 같다. 국정원 클라스. 이수진 씨 멋있어요. 며칠 후 수진은 다시 주민센터 3번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 커피 한잔 할래요? 박주임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수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한계장도 새롭게 바뀌었어요. 강 부장의 협박에 굴복했던 그는 사표를 제출했고 새로운 계장이 부임했죠. 이수진 주임님, 이번에 정규직 전환 심사 있는데 지원하실 거죠? 새 계장이 물었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럴 생각이에요. 점심시간 수진은 여전히 옥상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합류하기 시작했거든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해요. 국정원에서는 뭐 했어요? 김대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그냥 나라를 지키는 일이요.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방식이 다를 뿐. 박주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오후 3시 민원실은 여느 때처럼 붐볐어요. 수진은 3번 창구에서 묵묵히 민원인들을 응대했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쭈뼛거리며 말했어요. 저, 혹시 그 이수진 씨 맞으세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수진은 당황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공무원이에요. 대신 필요하신 민원은 신속히 처리해드릴게요. 청년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정말 평범한 공무원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으니까요. 퇴근 시간 수진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안전한 거지? 네, 어머니.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어요. 다행이야. 그런데 박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끔은 그리워하지 않아? 국정원 시절이? 수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이 좋아요. 평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는 것도 나라를 지키는 일이니까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수지는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날 밤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민원 37건 처리, 어르신 3분께 복지 상담, 그리고 퇴근 후 어머니와 저녁 식사.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일기장을 덮은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 3번 창구. 다음 분 오세요. 이수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민원실에 울려 퍼졌어요. 평범하지만 특별한 그녀의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